자, 공법관계, 사법관계를 구별하는 이유는 적용되는 법. 공법관계는 공법이, 그 다음에 사법관계는 사법이, 소송도 마찬가지죠. 공법관계는 행정소송, 사법관계는 민사소송.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어떤 법률관계가 권력관계인지, 공법관계, 물론 권력관계, 공법의 핵심이에요. 사법관계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법률관계는 뭐예요? 권리의무관계. 법률상 권리의무관계, 호의관계, 술 한잔 사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술 한잔 사줄게가 아니라 법률관계죠. 법률상 권리의무관계를 가리켜 법률관계라고 하죠. 자,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주체설은 일방 법률관계 당사자가 행정주체면 공법관계, 둘 다 행정주체가 아니면 사법관계라는 것이 주체설이죠. 근데 문제는 행정주체라도 사법관계를 구성한다. 국고관계, 물건 사는 조달관계는 국가가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 게 아니죠. 사실은 사인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꼭 행정주체라고 해서 일방 당사자가 공법관계로 단정할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죠. 신주체설이나 귀속설은 권리의무가 공권력의 담당자에 귀속되면 공법관계, 그렇지 않으면 사법관계. 공권력의 담당자에게 귀속된다. 권리의무가 그러면 공법관계, 아니면 사법관계. 이렇게 나누는 게 신주체설 또는 귀속설이죠. 근데 어떤 경우가 공법 담당자냐, 공권력의 담당자냐를 구별하기 어렵죠. 그래서 내내 공법관계, 사법관계를 구별하는 적절한 규칙이 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권력설, 종속설은 일방 주체가 명령하고 다른 주체는 복종하는 이런 법률관계는 공법관계, 대등하면 사법관계, 양자 간의 관계에서의 명령, 복종, 공법관계, 대등, 사법관계라는 거죠. 근데 물론 공법상 계약은 대등하지만 공법관계란 말이죠. 명령, 복종 관계가 아닌 공법상 계약은 공법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맞지 않는다. 그래서 공법관계, 사법관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다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특히 권력설은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을 구별하는 데 실패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익설, 생활관계설 이런 쓸데없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읽거나 보시 지나가면 됩니다. 법률관계 종류와 관련해서는 공법관계는 권력관계, 관리관계, 권력관계, 관리관계, 권력적, 명령적, 복종, 명령 강제, 명령 강제가 동원되면 우리가 권력관계라고 그래요. 명령 강제, 과세처분 명령하죠. 그다음에 세금 안 내면 강제에 중수당하죠. 이런 법률관계는 뭐다? 권력관계. 관리관계는 비권력관계죠. 비권력관계다. 명령, 복종이 동원되지 않는다. 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공법관계 중에 관리관계라고 하죠. 그래서 행정재산의 관리라든지 도로의 관리라든지 이런 경우는 비권력적인 관리관계라고 합니다. 권력관계는 공법이 적용되는데 관리관계는 사법이 적용된다는 면에서 문제가 있죠. 공법관계로 분류해놓고 기껏 사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는 비난이 있고, 요새 와서는 행정사법관계로 대체하자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사법관계는 국고관계, 국가가 창고에서 돈을 꺼내서 물건 사고, 건물 짓고, 주식 사고. 우리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걸 하죠. 우리도 돈을 끄집어내서 물건 사고, 건물 짓고, 주식 살 수 있죠? 이것도 국가도 한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국고관계.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행위랑 거의 똑같은 행위를 국가가 하는 행위를 가리켜 국고관계를 하죠. 사법이 적용된다. 행정사법관계는 목적이 공법적이죠. 공행정. 목적은 공법.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공급. 공법적이죠. 근데 법률관계는 사법 형식으로 이루어지죠. 이런 것을 행정사법관계를 한다. 목적은 행정, 공적. 법적 형식은 사법 형식을 취하는 것을 행정사법작용. 이로 인한 법률관계, 행정사법관계라고 하죠. 됐습니다. 자, 국고관계에서도 뭐는 미친다? 기본권의 효력이 미친다. 국고관계에서도 기본권의 효력이 미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고관계, 사법관계에도 기본권의 구성력이 미쳐요? 그렇다. 행정사법관계 특징 같은 거 잘 기억해 보시고, 행정사법관계는 어느 때만 가능하냐? 공법
법적 형식의 선택이 가능할 때, 공법으로 해도 되고 사법으로 해도 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예? 근데 만약에 법적 형식의 선택이 불가능할 때도 있죠. 가사처분, 병역문제라든지 가사처분, 병역처분, 가사처분은 공법 형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법 형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법 형식의 핵심이 뭐예요? 당사자 간의 합의죠. 사적 자치란 말이죠. 당사자의 합의에서 군대 가요? 당사자 합의에서 세금 내요?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건 권력적으로 행하실 수밖에 없단 말이죠. 과세처분과 병역처분은 이런 경우는 행정사법관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사법관계 허용되는 경우가 공법으로 할 수도 있지만 사법으로 할 수도 있어야 돼. 성격상. 예를 들면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 국가가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신한은행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출 받을 수도 있죠.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 관련된 자영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뭐 이런 것도 당사자 간 합의를 해서 가능할 수도 있단 말이죠. 공법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만 가능하다. 행정사법관계는 대신 문제가 뭐예요? 사법으로의 도피 문제 생겨요. 사법으로의 도피 문제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헌법상의 기본권이 적용된다. 헌법상의 기본권 평등권이 적용된다. 헌법상 행정법상의 원칙이 적용된다. 행정법적 원칙, 비례 평등 원칙이 적용된다. 비례 평등 원칙,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된다. 어디에? 행정사법 작용에. 행정사법 작용할 때 평등하게 해야 됩니다. 평등하게 남녀차별하면 안 돼. 쉽게 가면 남녀차별하면 안 된다 이게야. 그렇죠? 평등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양자 간의 공법관계, 사법관계 구체적 구별. 국유재산은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나뉘는데 행정재산은 뭐가 적용돼요? 공법. 그래서 공법관계죠. 그 다음에 일반재산은 사법. 그래서 일반재산의 매각이라든지 일반재산의 대여 이런 것들은 사법관계라고 하죠. 그래서 행정재산 일단 공법관계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행정재산, 일반재산을 구별하지 않고 다 공법관계인 것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변상금이죠. 변상금. 무단 사용에 대해서, 무단 점용 행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120%. 너 국가 땅을 공짜로 사용하고 있어도 불법적으로 그런 뭐죠? 변상금은 국유재산이라면 다 부과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법 작용이다. 하명이에요. 하명. 세금 내, 군대가 변상금 내 이것처럼 국가가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는 공법관계다라는 것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상으로 이제 사용해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느 경우이냐면 보통 기부채납이죠. 기부채납하면 국가한테 황랑기가 건물을 기부채납해요. 그럼 너는 몇 년간 공짜로 사용해라. 무상 사용을 합니다. 이랬을 때 공법관계도 있고 사법관계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 국유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좌우된다. 국공유재산의 종류에 따라 좌우된다라는 것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재산이라면 사법관계고 공물이라면 공법관계, 행정재산은 공법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재산을 사용하겠어요? 일반 재산을 무상 사용해라 5년간 이런 뭐예요? 사법관계. 공물을 행정재산을 사용하겠어요? 그럼 공법관계. 처분이. 문제가 되는 게 처분이 아니야 문제죠. 일반 재산을 사용하겠다면 처분이 아니야. 처분이 아니죠. 사법상이니까 처분이 아니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만 만약에 공물을 사용하겠다 그러면은 그것은 사용수익 허가라고 특허라고 하죠. 특허. 그래서 처분이 그러면 항고소송으로 다투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 아무 말이 없으면 일반 재산을 답하시고 무상 사용은 아무 말 없이 그냥 공유재산이라는 표현을 해요. 공유재산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은 이거는 일반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답을 때리세요. 그러면 사법상행이야. 그래서 항고소송 안 돼요. 항고소송 안 된다. 근데 만약에 공물이라는 표현이라든지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표현 나오면은 그 경우는 처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경우는 처분으로 봐라 라는 거죠. 귀속재산은 일본 놈들이 두고 가서 이제 국가가 소유하게 된 재산인데 귀속재산의 매각은 행정처분, 국유재산의 매각은 사법상행위. 국유재산은 행정재산은 매각이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재산은 매각이니까 사법상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재산의 이제 대부료,
일반 재산의 대부 계약은 사법상 계약인데 대부료 문제에 있어서 국가가 황랑기한테 납입을 고지하면 사법상 행위. 나는 민사소송을 다투게 돼요. 납입 고지에 대해서 황랑기는 민사소송. 그렇지만 사법상 행위고, 그렇지만 납입 고지를 했는데 황랑기가 납입을 안 해요. 그때 국가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지급을 구할 수 없고 국유재산법상 국세 증수 절차를 통해서 강제 증수로 진행한다. 뭐가 아니라 민사소송이 아니라 강제 증수한다. 뭐에 대해서? 예? 일반 재산의 대부료 지급을 구하는 방식. 국가가 황랑기한테 황랑기가 대부료를 안 내면 어떻게 한다고? 국가가 민사소송 X 어떻게 한다? 강제 증수. 강제 증수. 왜요? 이거는 국유재산법에 따로 특칙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있겠죠? 특칙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뭐란다? 강제 증수 절차에 따라 강제 증수한다라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저 일반 재산의 대부 계약은 여전히 사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사법관계란 면에서는 변화가 없다. 라는 것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무관계, 국가나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포관계. 국가나 지자체에 근무하면, 그러면 징계하면 항고성이. 공포관계니까 징계하면 항고소송, 처분이야, 처분. 항고소송으로 간다. 이것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왜 공포관계라고 얘기하면 이게 항고소송으로 간다 이겠죠. 처분이다 이겠죠. 처분이다. 지방 소방 공무원의 근무관계 공포관계. 그래서 야근 수당 안 주면 시간에 근무 수당 안 주면 뭐로 가는 거예요? 당사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아닙니다. 민사소송 아니에요. 민사소송 아니고 당사자 소송이에요. 당사소송 공포관계니까. 국립대학교 장애에서 임용된 조교와의 관계, 물론 공포관계죠. 도시 재개발조합의 임원 선임 문제는 사법관계. 그다음에 재개발조합의 구성원이냐 조합원이냐 이 문제는 공포관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임원 조합 임원 선임 관계는 사법관계, 민사소송. 그다음에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는 공포관계. 당사소송이죠. 당사소송. 그다음에 공공조합과 근무관계는 공포관계. 공공조합, 농지기량조합과 직원 공포관계. 그러면 징계는 처분, 항고소송. 그렇지만 공사공단의 근무관계는 사법관계. 그럼 뭐로 가야 돼? 민사소송이죠. 민사소송. 항고소송 안 돼. 헌법소송 안 돼. 헌법소송 안 돼. 공사공단 직원 사법관계. 그러면 징계 항고소송 안 돼. 항고소송 안 돼. 민사소송. 헌법소송 안 돼. 민사소송이죠. 그래서 KBS 공사죠. 한국방송공사 직원 채용을 공고했습니다. 자, 병역 필을 한 사람을 뽑겠다. 알겠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 이런 공고에 대해서 헌법소송을 청구했는데 각하. 왜? 사법관계다. 사법관계니까 민사소송해야 돼. 헌법소원 항고소송 안 돼. 안 돼. 공고 안 돼. 뭐로 가야 돼? 민사소송으로 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와 직원이나 교원관계, 사법관계. 그래서 징계 민사소송이야. 항고소송 안 되겠죠. 물론 나중에 배우죠. 소청인의 결정이 처분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으로 가야 돼. 소청인의 결정이 나오면 나중에 배웁니다. 일단 학교 직원과 사립학교 관계는 사법관계다. 그래서 징계하더라도 바로 항고소송으로 못 가고 민사소송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직 공무원과 국가관계는 당연히 공법관계. 그래서 민사소송 안 돼. 근데 이게 항고소송도 안 돼. 계약은 처분이 아니야. 계약은 당사자 합의죠. 처분은 명령적, 권력적이란 말이죠. 너 세금 내, 내 군대 가. 처분이죠. 너 군대 가, 세금 내. 처분이란 말이죠. 너 공무원이 되고 싶어?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문성을 갖는 사람에 대해서 계약할 때는 이게 일방적이 아니라 대등합니다. 대등. 계약직, 그런 게 계약이죠. 계약직 공무원들은 계약은 뭐예요? 당사자는 합의죠. 합의해서 계약이 체결되죠. 명령적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면. 군대는요. 계약으로 군대 가나? 아니죠. 명령적으로 군대 가죠. 명령, 복종. 군대, 병역 처분. 이게 처분이야, 처분. 처분은 명령 강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처분은. 계약은 당사자는 합의. 근데 계약직 공무원이 되는 것은 명령이 아니죠. 명령이 아닙니다. 당사자 합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야.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고소송이 안 된다.
자, 항고성은 처분이나 처분의 부작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박아놔야 돼요. 처분이나 처분의 부작위를 나타내는 처분. 근데 계약은 법률관계죠.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을 가리켜 우리가 당사소송이라고 하죠. 근데 공법상 계약이라면 당사소송, 사법상 계약은 민사소송, 사법상 계약은 민사소송, 공법상 계약은 당사소송, 그 공법상 계약은 당사소송, 사법상 계약은 민사소송. 처분이면 항고소송, 처분이면 항고소송. 근데 이건 계약직 공무원의 계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당사소송입니다. 당사소송. 그다음에 창덕군 안내원은 사법관계. 경찰, 대학, 병원에 있어서 전공이 임용은 사법관계. 그다음에 상하 수도는 공법관계예요. 이건 지자체 사무예요. 지자체. 근데 전기, 가스 이런 건 사법관계. 전기, 가스, 전화 이건 사법관계. 전기, 가스 이런 사법관계. 근데 수도는 이건 지자체 사무입니다. 그래서 녹물 나오면 뭐라고 하죠? 인천시에서 이상한 물 나왔죠. 수돗물. 그러면 인천시장 요도 먹는단 말이죠. 근데 뭐 전기가 뭐 이상하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한전이 요도 먹고 한전. 그죠? 한전. 그래서 사법관계라는 거죠. 다만 한전이 텔레비전 수신료 징수하는 것은 공법관계. 이건 일방적이에요. 텔레비전 수신료는 1년에 뭐 2천 얼마 하면 일방적으로 징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공법관계. 텔레비전 수신료 징수는 공법관계. 한전의 전기는 사법관계, 민사소송. 한전의 전기는 사법관계, 민사소송. 한전의 전기는 사법관계, 민사소송이야. 한전 전기. 근데 한전의 텔레비전 수신료 징수는 공법관계, 당사소송. 한전이 텔레비전 징수할 권리가 있다 없다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법관계라서 당사자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 그다음에 입찰 계약은 사법상 행위로 보죠. 입찰. 물건 살 때 국가도 조달 물건 사죠. 컴퓨터. 국가 컴퓨터 살 때 입찰을 통해서 삽니다. 이게 사법상 계약이에요. 입찰할 때 보증금을 내라고 그래요. 계약을 잘 이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납입해라라고 하죠. 근데 계약을 이행을 안 하면 보증금 국고에 귀속시킵니다. 사법상행위다. 이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큰 건물 질 때 보통 입찰할 때 보증금 내라고 그래요. 큰 건물 짓는 사람들은 큰 건물. 그건 개인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게 한다. 건물 질 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기본적으로 처분이다. 기본적으로 처분이. 입찰 참가 특히 행정층이 할 때 처분이야. 행정층이 할 때 처분이고 한전이 할 때 처분이고 한국수자원 주식회사 할 때 처분이었고 그렇지만 수도권 매립지공사는 암기하시고 수도권 매립지공사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처분이 아니었다. 그러면 항고성이 안 돼.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관악구청장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항고성이야. 그죠? 그다음에 한국전력공사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도 처분이야. 항고소송. 근데 수도권 매립지공사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처분이 아니야. 민사소송으로 가야 돼. 민사소송. 한전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옛날에 처분 안 봤어요? 그래서 민사소송을 해결하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처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수도권 매립지공사만 조심을 좀 하시고 협의취득은 사법상 계약, 수용재결은 행정행위, 대리죠, 대리. 그래서 당사자와 사업시행자는 협의해서 취득하는 게 원칙이고 협의, 계약과 똑같아요. 사법상 계약과 협의, 그래서 사법상 계약. 그래서 민사성이다. 협의란 단어도 민사성이 항고성 X, 헌법소원 X, 항고성 X, 헌법소원 X, 항고성 X, 헌법소원 X. 한매권 얘기하면 민사성으로 답하세요. 한매권 사법상 권리. 한매권, 그 다음에 한매대금 증감 청구소송 민사소송. 당사소송이었어요 옛날에. 근데 법의 개정으로 민사소송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한매대금 증감 청구소송 옛날에 당사소송이었는데 법 개정으로 민사소송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로 출제가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판례가 바뀌니까 법이 바뀌어서. 하여간 한매개 나면 여러분 민사소송으로 답하세요. 그다음에 세금을 너무 많이 냈어요. 1억만 되면 되는데 3억을 냈다. 그러면 돌려받아야겠죠? 가오납 환급 청구 소송. 너무 많이 냈다. 가오납 많이 냈어요. 저 환급 청구소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이다. 사법관계 민사소송, 사법관계 민사소송. 그렇지만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 소송만은
저 당사소송, 부가가치세, 세금 중에 부가가치세만은 일률적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일률적으로 10%예요. 그래서 저 공법관계로 봅니다. 일률적이고 일방적이죠. 이런 것들은 이것만은 당소송이다. 조심하시고. 징발재산 매수결정 공법상이죠. 그래서 처분이고 항고소송으로 한다. 국가인권의 성희롱 결정 처분이죠. 국가인권의 성희롱 결정 처분 공법관계죠. 성희롱 결정 처분 기억하셔야겠죠. 계속 나오고 있죠. 항고소송으로 가야 된다. 항고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처분이기 때문에 민사소송 안 돼요? 항고소송이다. 그다음에 헌법소송도 안 돼요. 항고소송이 가능하면 헌법소송을 못 오는데 이게 항고소송으로 가야 돼요. 항고소송으로 가야 돼요. 항고소송과 헌법소송 관계는 항고소송이 1차적이야. 헌법소송이 2차적이니까 항고소송으로 갈 수 있으면 헌법소송을 못 와요. 무상 원시 취득으로 형성하는 국가 택지 개발자의 관계는 공법관계. 자, 국유 재산이라든지 이것을 사업 시행자가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어요. 무상으로 사업 시행자 무상으로 국가 소유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 시행자가 또 사업 시행자가 완공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도로 같은 경우는 무상 취득합니다. 무상 취득해요. 시작할 때는 사업 시행자가 무상으로 취득하고 사업이 끝나면 국가나 지자체가 무상으로 취득해. 이건 사법관계 찾아볼 수 없단 말이에요. 사인관계는 이럴 수가 없어. 어떻게 땅을 무상으로 취득하나? 안 돼. 공법관계에서만 성립한다. 공법관계. 그래서 법적인 문제 생기면 당사성으로 다퉈야 돼요. 공법관계. 그다음에 조세 채무관계 공법관계. 보조금 명령과 징수. 보조금 이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강제징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강제징수. 공법관계 그러니까 공법관계 그는 강제징수로 가야 돼.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중학교 의무교육은 공법관계. 의무교육은 그 다음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의 재산을 매도해라라고 했을 때 조합과 매도자 간의 관계는 사법관계, 민사소송. 당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이다. 이런 잘 지켜보시고 당사자 행정주체는 법률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권리 의무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를 가리켜 행정주체라고 합니다. 행정 종류는 국가, 공공단체 안에 지자체, 공법상 사단, 공법상 재단, 영조물 법인, 이 뭐예요? 공공단체. 그 다음에 공무수탁 사인. 이 세 가지 유형이 있죠. 뭐가 행정주체가 될 수가 있다. 누가 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 사인이. 행정주체와 행정기관은 차이가 있다. 권리 의무는 궁극적으로 행정주체에게 귀속되고 행정기관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의 대표가 행정청, 의사를 결정해서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 행정청, 동작세무서장, 동작구청장, 동작경찰서장, 대통령, 이런 행정청이 의사를 결정해서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하시는 자, 행정청입니다. 근데 행정청의 의사 표시로 인해서 권리의무 관계는 행정청이랑 사행 황랑기관에 맺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행정주체랑 형성이 되는 거죠. 과세처분을 행정청이 했다 할지라도 납세 의무는 황랑기, 세금을 징수할 권위는 국세라면, 지방세라면 동작구, 서울시, 지방세라면 서울시 동작구, 행정주체, 지자체. 그 다음에 국세라면 국가 황랑기, 국가 동작구. 이렇게 법률관계 형성이 돼요. 과세처분을 동작세무서장이 했다 하더라도 동작세무서장과 황랑기 간의 법률관계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국가 황랑기. 그다음에 동작구청장이 지방세를 부과했다 하더라도 동작구청장과 황랑기가 아니라 황랑기와 대한민국 황랑기와 동작구, 황랑기와 동작구 간의 법률관계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고소송은 처분한 놈을 피고를 하기 때문에 이때 동작세무서장, 동작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황랑기는 소를 제기하고 국세라면 동작세무서장, 지방세라면 동작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고 처분한 행정청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하고 그렇지만 법률관계는 국가랑 동작구랑 황랑기랑 맺는 거기 때문에 황랑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국가 그 다음에 동작구를 각각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게 사법관계라면 민사소송, 피고는 똑같아요. 공법관계라면 당소송일 뿐이지 본질적으로 같다.
어차피 이게 부가가치세라면 국가를 피고로 해요. 당사소송. 부가가치세라면. 일반 세금이라면 국가나 동작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성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다는 면에서 같아요. 다만 이제 사법관계냐 공법관계냐에 따라서 민사냐 당사소송이냐 차이가 있지만 피고는 같다. 손해배상도 똑같이 국가, 공공단체 등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합니다. 다만 국가배상법에서의 피고가 될 수 있는 것 국가배상법상 국가지자체죠. 그건 국가지자체로 국가배상법 2조가 규정을 하고 있죠. 국가지자체. 그럼 나머지 공공단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공공단체에 대해서 내가 소를 제기하고 손해배상 청구성을 제기하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민법상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민법상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민법상. 근데 소송 유형은 판례에 따르면 다 민사소송이에요. 왜? 국가배상 청구권과 의무 관계는 다 사법관계로 분류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야. 그러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이든 다만 피고는 국가지자체,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이든 다 판례에 따른 민사소송이죠. 근데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학자들에 따르면 민법상의 손해배상은 민사소송,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은 당사자로 각각 진행된다라는 것이 다수설 학자들의 견해고 판례는 다 사법관계로 봐서 다 민사소송이에요. 사법관계로 봐서 다 민사소송이에요. 사법관계로 봐서 다 민사소송이다라는 거죠. 간접 국가행정, 직접 국가가 이제 국가 사무를 처리할 수도 있지만 간접 행정 조직, 예를 들면 공법상 사단, 공법상 재단, 영조물 법인을 만들어서 걔네들한테 국가 사무를 대행하게 하는 거, 대신하게끔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죠? 간접 국가 행정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입법자의 재량이 있다. 국회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국회가 알아서 할 문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공사와 직원관계는 그래도 사법관계예요. 공사와 직원관계, 사법관계. 공사와 직원관계는 사법관계다. 공법의 규율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법관계다라고 보죠. 공공단체, 지자체 됐고, 지자체는 이제 광역과 기초로 나뉘죠. 광역과 기초로 나뉜다. 기초단체 안에 있는 구는 자치구 아닌 구라고 보죠. 예를 들면 성남시 분당구, 경기도 광역, 성남시 기초. 분당구는 지자체가 아닌 그냥 행정구에 불과하죠. 지자체가 아닙니다. 분당구청장 선거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공무sak 사인. 자, 공무를 사인한테 위탁해서 사인에게 시행하도록 하는 거죠. 공무는 국가나 지자체 등이 행해야 되는데 사인한테 하도록 하는 거니까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둬야 한다.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둬야 한다.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둬야 돼요. 그 다음에 법률에서 직접 공무가 위탁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선원법에 따라 선장이 직접 경찰 사무가 위탁되는 거예요. 선장에게 직접 경찰 사무가 위탁되는 경우도 있죠. 법에 의해서 직접 선원법에 따라. 근데 개별적 구체적으로 행해질 때도 있어요. 그때는 특허다. 행정행위로서는 특허 또는 공법상 계약. 특허나 공법상 계약을 통해서 공무를 사인에게 위탁하는 겁니다. 공무를 사인에게 위탁하는 거예요. 법률에서 직접 위탁되는 경우도 있고 개별적 구체로 행해질 때는 공법상 계약 특허로 이루어진다. 공무sak 사인은 행정 주체이자 행정청이에요. 행정 주체니까 당사성이 피고가 되고 행정 주체로서는 당사성이 피고가 되고 행정청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이 피고가 된다. 항고소송이 피고도 되고 누구는 공무sak 사인은 당사소송 피고도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를 위탁한 국가나 지자체 등은 합법성, 합목적성 감독권의 행사에서 공무sak 사인을 관리 감독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항고성이 피고되고 당사성이 피고될 수 있죠. 손해배상은 공무sak 사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지자체, 국가배상법은 국가지자체 2조 머리에서 박아야 돼요. 국가지자체. 근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상의 주체는 누구로 되어 있냐면 사업시행자. 그래서 공무sak 사인이 사업을 위탁받았을 때 공무sak 사인이 보상을 해줘야 돼. 배상은 누가? 국가지자체. 국가배상법상 국가지자체. 보상은 누가? 공무sak 사인인 사업시행자가 직접 보상한다.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이죠. 법이 달라서 그래요. 공무sak 사인이 아닌 경우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공무sak 사인이 아닌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라든지 공무부담사인 등이 있습니다. 행정보조인, 행정대행인,
행정 대행위는 권리 의무가 직접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공무사학 사인은 아닙니다. 공무사학 사인은 직접 권리 의무가 귀속이 돼야 돼요. 행정 객체 주체의 상대방의 객체겠죠. 보통 우리 같은 황남기, 김철수, 그죠? 그렇지만 지자체랑 공공단체도 객체가 될 수 있다.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도 객체가 될 수 있어요. 국가에 대해서 국가가 주체, 지자체가 객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자체에 대해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가 지자체를 형사 처벌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나오는데 양벌 규정이 가능하죠. 근데 국가는 객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죠. 객체가 되지 않는다. 자, 사법관계는 당사자 합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적자치 대등한 관계지만 행정법 관계는 행정 주체 우월성, 세금 내 군대가, 그 다음에 손해배상도 좀 다르죠. 손해배상도 민법,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데 그 차이가 이제 있다라는 겁니다. 행정상 법률강의 내용, 국가적 공권, 국가가 가지는 공권이죠. 근데 뭐 잘 안 배우고 국가가 가지는 것, 조세징수권 같은 국가가 가지는 황남기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국가가 황남기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는 국가적 공권이라고, 황남기가 국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는 개인적 공권이라고 하죠. 황남기가 국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는 개인적 공권, 국가가 황남기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는 개인적 공권이 아니라 국가적 공권. 국가적 공권도 있습니다. 그다음 개인적 공권. 개인적 공권은 개인이 국가 등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요건은 첫째, 행정주체에게 의무가 부과되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복귀나 조리상 사익, 개인의 이익, 사익을 보호하고 있어야 한다. 사익을 보호하고 있어야 한다. 두 가지가 충족되면은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죠. 그래서 무하자체나 형사청구권이라든지 행정개입 청구권도 똑같다. 손해배상 청구권도 똑같다. 그 다음에 나중에 결과제거 청구권도 똑같아요. 끝날 때까지 똑같습니다. 행정법이 끝날 때까지 이건 똑같이 적용된다. 뭐가? 행정조치가 의무가 부과돼 있어야 되고, 사익보상이 있어야 한다. 결과제거 청구권이란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는 내용이 있어요. 결과제거 청구권이든 손해배상 청구권이든 무하자체나 행사청구권이든 행정개입 청구권이든 똑같이 두 가지. 행정조치가 의무가 부과돼 있어야 되고 사익보상이 있어야 한다라는 두 가지가 충족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자, 과거에는 이제 재량령에서는 권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왜 의무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근데 현대 와서는 재량령에서도 의무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해서 재량령에서조차도 행정주체 의무가 성립돼서 개인의 공권이 성립될 수 있다라고 보죠. 법규가 사익을 보호하고 있어야 한다. 과거에는 근거 법규, 처분의 근거 법규에 사익 보상이 있느냐를 판별했지만 요새 와서는 관련 법규, 법률상 규정뿐만 아니라 해석론적인 것, 해석, 그다음 공법상 계약, 간습법, 그다음 헌법, 그다음에 법규 명령, 그다음에 더 나아가 조리상 사익 보상이 있느냐도 따지죠. 조리상 사익 보상이 있다라면 권리가 성립할 수 있다. 옛날에는 좁게 생각했다면 사익 보상을 좁게 생각해서 근거 법규만을 고려했는데 요새는 관련 법규, 법 해석, 법 명시적 규정뿐만 아니라 법 해석, 법도 절차법, 실체법 다 포함해서 환경 영향평가법 같은 절차법도 포함해서 사익 보상을 따지고 있고 해석을 추가하고 있고 규정상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법도 확대돼서 법규 명령, 헌법, 그 다음에 관습법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조리법도 사익 보상이 근거가 되어서 권리가 성립될 수가 있다라고 하죠. 그게 이제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헌법에서 개인적 공권이 성립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 근데 헌법만 가지고 바로 성립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헌법만 가지고 바로 성립하는 경우 대체적으로 자유권,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권리,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알 권리, 직업의 자유에서 나오는 경쟁의 자유, 경쟁의 자유 이런 것들은 헌법에서 바로 개인적 공권이 성립해서 국가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고 국가한테 바로 정할 수 있어요. 바로. 그러나 환경권이라든지 산재보상 수급권이라든지 국민연금 수급권이라든지 건강보험 수급권이라든지 퇴직금 수급권 이런 것들은 헌법 조항 23조 제3권만 가지고 바로 성립하지 않고 이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법률이 존재해야만 비로소 국가의 관계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라는 데 그 특징이 있죠. 그래서 헌법상의 기본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이 개인적 공권이 되느냐?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다. 바로 되는 경우도 있고 바로 되지 않고 법률을 통해서 되는 경우도 있다. 두 가지 경우수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경우수가 있다는 것. 자, 개인적 공권과 대립되는 게 반사적 이익, 사실상 이익이죠. 법에는 강형벽구가 있어서 국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하고는 있지만 사익 보호성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 공권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소제기가 안 되는 거죠. 소제기라든지 손해배상이라든지 안 돼. 소를 제기하려면 결국 개인적 공권을 여기서 다룬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항고소송 당사소송을 위한 겁니다. 항고소송 당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원이 답하는 거예요. 법원이 그래 너 소를 제기할 수 있어. 너는 안 돼. 라고 말할 때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면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는데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제기가 안 돼. 소제기가 안 돼. 그래서 개인적 공권의 성립 요건을 배운 거예요. 여기서 강행복구를 통해서 의무가 부과돼 있어야 한다. 사익보승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없으면 그동안 얻었던 이익은 사실상 이익, 반사적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법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없다. 법원이죠. 법원은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관이지 사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익, 반사적 이익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가 없게 된다. 이래서 구별의 필요성이 생기는 거예요. 개인적 공권이 확대되고 있다. 왜? 일단은 사익보호성의 근거 확대되고 있고 재량 영역에서도 권리가 성립될 수 있죠. 재량 영역에서도 권리가 성립될 수도 있고 사익보호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옛날에는 3요소설에 따라서 소를 통해서 관철할 수 있는 힘이 존재한다. 소송을 통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권리가 관철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최근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왜? 현대화에서는 열기주의가 아니라 개괄주의이기 때문에 소제기는 당연한 거예요.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면 사익보호성이 있다라면 소제기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열기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거기 때문에 세 번째 요소는 개인적 공권의 성립 요소에서 삭제됐다. 거의 삭제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개인적 공권이 확대되는 소송이 경원자 소송, 경업자 소송, 그 다음에 주민소송, 인인소송, 주민소송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경업자 소송은 기존 업자가 있는 겁니다. 기존 업자가 있고 기존 업자의 영업상 이익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경업자 소송은 뭐가 문제돼? 경영상 이익, 영업상 이익이 보호되느냐. 어디서? 법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법에서 보호되느냐의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영업상이나 경영상이 사실상 이익에 그치는 경우도 있고 법에서 보호되는 이익도 있다는 거죠. 의사면허를 딴 사람이 의사로서 영업상 이익은 법에서 보호되지 않는 이익이고 영업상 이익, 돈 버는 것을 의료법이 보호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버스 사업자의 영업상 이익은 부도나면 안 되기 때문에 법에서 보호되는 이익입니다. 그러면 신규 업자에 대한 허가가 나왔을 때 기존의 영업상 이익이 법에서 보호되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고 기존의 영업상 이익이 사실상 이익에 그친다라면 소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게 경업자 소송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버스 운송 사업자라든지 버스, 화물자동차, 그다음에 선박 이런 경우는 보통 영업상 이익이 보호되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에 대한 허가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담배는 두 가지가 있다. 그냥 담배 소매의 이익이 법에서 보호되느냐? 그렇다라고 답해서 신규 사업자에 대한 허가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동일 건물 내 구내 소매인에 대한 사업면에 대해서는 영업상 이익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거리 제한이 없기 때문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축산폐수 수집업도 영업상 이익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약종상 업의 영업구역이 있는데 이전 허가를 받았을 때 기존 업자들이 소를 제기할 수가 있고 광산업자의 경우에도 채굴과 관련해서 증구를 하게 되면은 기존 업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중계 유선 방송 사업자도 신규 허가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가 있고 그다음 여기까지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중 목욕탕은 신규 업자에 대해서 허가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영업상이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석탄 강호급 복합 조미료 여관 한의사 면허 소 제기할 수 없다. 장기자동차 사건에서는 영업구역을 벗어나서 영업을 하는 바람에 과징금이 부과됐을 때 과징을 부과받은 경쟁업자가 취소 제기를 제기해서 취소됐을 때 기존 업자가 과징금 부과의 취소 제기에 대해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있다라는 거죠. 양공업자 사건도 경업자 소송 안 되죠. 경원자 소송은 자 기존 업자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지원자죠. 지원자. 경쟁하는 여러 지원자가 있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너한테 허가 내줄게. 그러면 다른 자는 탈락이죠. 다른 자는 탈락되죠. 그래서 경원관계가 있다면 소를 제기할 수 있죠. 근데 전제는 법적 요건이 충족된 사람들에 대해서만, 업자들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법적 요건이 충족이 안 돼서 어차피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자는 경원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근데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지원자 중에 탈락했을 때 소를 제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병마개 제조업 지정 처분에 대해서 탈락한 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고, LPG 충전 사업도 그렇고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에 대해서도 탈락한 대학교가 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검정은 같은 과목 간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 다른 과목 간에 가는 경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영어 과목 검인정에 대해서 수학 선생이 소를 제기할 수 없다겠죠. 같은 영어라면 몰라도, 그죠? 그러면 경원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영어 과목 간에는 경원자가 성립하죠. 근데 영어 과목과 수학 과목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죠? 영어 검인정 되면 자기 책이 검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지. 수학 책이 검인정이 안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영어 간에는 성립할 수 있겠죠. 왜 나보다 저 책을 잘 못 썼는데 저 책은 검인정되고 나는 검인정이 안 되는 거냐? 이거 소를 제기할 수는 있겠죠. 같은 영어 과목이라면. 단어 과목에 대해서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그 다음에 기존 대학교 교수는 신규 교수 채용에서 경원자가 아니다. 자기는 지원자가 아니잖아. 그 다음에 학생과 신규 교수 간에도 마찬가지로 경원자가 아니다. 같은 지원자가 아니죠. 이웃소송, 인인소송이죠. 그래서 사업허가에 대해서 사업하고 주민들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근데 이건 법에서 사익보성이 있으면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법에서 사익보성이 없으면 소를 제기할 수가 없다. 이게 기준이죠. 연탄 제조와 관련된 공장 설립 허가에 대해서 주민들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 그렇다. 도시계획법 등에 따라서 사익이 보고되어 있다. 주거생활의 안정성, 쾌적한 생활의 보호라는 것을 개별 법률이 이익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LPG 충전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규모 집단 시설이 들어오면 환경영향평가 내 지역 주민은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내 주민은 밖의 주민은 입증을 하면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입증을 못하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래서 내 주민은 일단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 주민. 문화재 지정과 관련돼서는 토지 소유자의 경우는 재산권 침해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는 후손은 명예, 우리 할아버지의 명예, 우리들의 명예를 문제 삼아서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문화재 보호법은 명예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명예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예를 침해당했다. 백의정 묘 사건에서 우리 할아버지 묘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경상남도 도의사가 문화재로 지정하느냐라고 해서 백의정 후손이 명예를 문제 삼아 소를 제기했는데, 이거는 문화재 보호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게 아니었다. 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토지 소유자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문화재 지정이면 토지 소유자인지 잘 보셔야 돼요. 토지 소유자인지 그냥 일반 국민인지 잘 보시고, 명예인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도로 폐지에 대해서도 그래요. 일반 시민생활에서 도로를 이용한 사람의 경우는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일반 시민생활, 키워드 잘 보셔야 돼. 시민생활. 그게 아니라 그 도로와 공공용물과 밀접한 생활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밀접한 생활관계,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생활관계를 가지고 살아. 그 도로 없으면 생활할 수 없어. 그 도로가 없다라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 그러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도로 폐지에 대해서. 일반 시민생활에서 도로를 이용한 사람은 그 도로가 없어도 딴 도로로 돌아가면 돼요. 딴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면 되는데, 근데 밀접한 생활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그 도로가 없어서는 생활 자체가 안 돼. 그럼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도로 폐지. 그 다음에 상손적 물금 취소상의 공장 설립 승인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력이 잇따르겠죠. 최근에 좀 획기적 판례죠. 물금 취상 사건 공장 설립 승인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력이 있다고 봤죠. 이에 비해서 옛날 판례 상손 보호구역 변경 처분은 수도법은 사익보성이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상손 보호구역 변경 처분에 대해서 수도법은 사익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적격이 없다라고 봤죠. 그렇지만 화장장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 설계 계획에 대해서는 매장법이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화장정 설치를 내원한 도시 설계에 대한 소재기할 수 있고 상수원보호 변경 처분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가 없다. 자, 환경영향평가는 내 주민은 추정의 입증이 내 주민은 추정되고 밖의 주민은 입증해야만 인정되죠. 입증해야만 인정돼요. 추정이 아니라 밖의 주민은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주민은 인정이 안 돼요? 그렇지 않고 입증하면 인정되는 거예요. 뭘 입증해야 돼요?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 피해가 있으리라는 우려를 입증하는 거예요. 수인한도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환경 피해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입증하면 인정되는 거예요. 입증하면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입증 못하면 인정 안 되는 거지. 근데 대부분 사건 다 입증을 못했던 거죠. 실제 사건들 보면 대부분 입증 못했죠. 근데 물금 취향 사건은 입증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 법에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밖의 주민은 환경권 35조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직접 사업 승인에 대해서 취소를 구할 원고적기를 가지 밖의 주민 못 갔죠. 법에 의해서 바로 갖게 되면 뭐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법대로 하는 건데 뭘 입증을 해? 법에 없기 때문에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에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입증하는 거야. 밖의 주민. 그 다음에 한전 사건, 원자력 발전 사건. 자, 원자력 발전소 사전 부지 승인 처분 승인 인정된다? 있다. 인정됩니다. 주민들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있다. 주민들이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있다. 근데 건설허가 처분이 나오면 부지 사전 승인 처분에 대해서 따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없다? 그건 없다. 그래서 건설허가 처분은 흡수돼서 부지 사전 승인 처분 없어지는 거라서 부지 사전 승인 처분에 대해서 따로 소를 제기할 수가 없다. 그 경우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허가에 대해 취소를 구해야 돼요. 다만 원자력 발전소 건설허가의 취소를 구하면서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는 있다. 그 다음에 건축이 완공된 다음엔 취소를 구할 이익이나 무효를 구할 이익이 없고 건축이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는 건설허가에 대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재량 영역에서 하자 없이 재량권을 행사할 것을 청구할 권리를 가리켜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고 오늘날 재량 영역에서도 권리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데 그 의미가 있을 뿐이다. 적극적 권리 청구권적 권리지만 형적 권리여서 실체적 내용이 없기 때문에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는 없다.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없고 하자 없이만 해달라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다. 성립 요건은 똑같습니다. 행정조치는 행정청의 의무가 성립돼 있어야 되고 사익보증이 있어야 한다. 인정 영역에서는 기속 영역에서는 성립되는 게 아니라 재량 영역에서 성립한다.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기 때문에 재량 영역에서 성립하고 기속 영역에서 성립하는 건 아니다. 수익적 영역뿐만 아니라 급부적 영역에 성립할 수도 있고 침익적 영역에서도 성립할 수가 있다.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를 요구하는 권리에 불과하고 특정한 행위 청구를 할 권리는 아니다. 침해됐을 때 이제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사법시험 합격자가 검사 임명을 신청했는데 명단을 보니까 합격자 명단에 자기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불합격된 것으로 봐야 되느냐? 그렇지. 그래서 개별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통지된 것으로 봅니다. 합격자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불합격자는 따로 통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검사 임명 여부는 무슨 재량이다? 임명 여부. 임명할 거냐 안 할 거냐는 행정청의 자유재량이다. 그렇지만 응답 여부는 자유재량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다. 응답은 해줘야 한다. 근데 응답을 할 때 임명할 것이라는 자유재량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계가 없느냐? 그렇지 않죠. 그래도 재량권을 필요원칙이라든 평등원칙에 부합되도록 행사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재량권을. 그래서 일정한 한계 내에서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해야 한다라는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을 인정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판결의 의미가 뭐 그런 얘기 있죠. 그 다음에 재량권은 영으로 수척되면 재량이 없기 때문에 기속행위로 바뀌어서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행정재입 청구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권리다. 이걸 인정하는 판례도 있겠죠. 그래서 윤락행위를 강요했을 때 경찰이 조치를 취하는 분이 있었고 무장공비 사건에서도 있었죠. 출동했어야 되는데 안 했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인정했고 그렇지만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하여 취소 신청권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행정청이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할 권리는 있지만 우리들이 직권으로 취소해달라고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성립 요건을 쓰는 의무와 사익 보성, 적극적 권리와 실체적 권리다. 적용 영역, 행정법의 전 영역에서 인정되고 기속행위에서도 인정된다. 기속행위는 처음부터 특정한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속행위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특정한 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 개입 청구권과 잘 어울린다. 재량령에서 성립할 수도 있다. 있다. 어느 때? 재량이 빵. 0으로 수칙됐을 때는 무하자체랑 행사청구권이 행정개입 청구권으로 전환된다. 무하자체랑 행사청구는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없죠. 근데 행정개입 청구는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죠. 자, 재량이 있더라도 원래 재량이 0으로 수식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재량이 없기 때문에 기속행위가 돼서 무하자체랑 행사청구는 행정개입 청구권으로 전환된다. 행정심판 항고성을 제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공권의 공홈의 특성들이 나오죠. 이전성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일신 전속적 권리는 이전성이 인정이 안 되고 포기도 제한되는 경우도 있어요. 국가가 공적 목적을 위해서 뭐 제1호금이라든지 이런 거 포기할 수 없고 재판청구권 포기할 수 없고 공무원 연금권이라든지 국민연금권 포기라든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양도 압류도 금지된다. 이런 것도 있죠. 근데 국가 배상은 두 가지가 있죠. 생명 신체로 인한 국가 배상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가 가능하지만 양도 압류 할 수 없지만 가능하지 않지만 재산권 침해라는 손해배상은 양도 압류가 또 가능한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권도 소멸될 수 있느냐? 그렇죠. 소멸시효에 따라 3년 5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겠고 공의무 행정 주체도 공의무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들도 공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납세 의무, 국방 의무 등이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재처분 법 위반자에 대해서 의무를 가하거나 권익을 제한한 처분을 제재처분이라고 하고 행정기본법 22조에 들어왔다. 제재처분의 사유가 있고 유형 그 다음에 재정의 상한 행정기본법 내용 잘 생각해 보시고 행정기본법은 법률에서 뭐뭐 있어야 돼요? 주체, 유형, 그다음에 상한, 사유 등을 규정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처분 상한을 정하지 않고 일정 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법률은 명확성 원칙 위반된다는 헌재 판례가 있었고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법률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상한을 규정했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이 부합된다고 봤습니다. 상한이 없을 때 위헌이에요. 상한이 없으면 입찰 참가 자격 상한이 없고 일정 기간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2년의 범위 내에서 이건 오케이. 제재처분 시 고려요소 등이 있고 행정기본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이 2023년 3월 24일 날 시행 예정입니다. 제재처분은 고의가시를 요하지 않는다. 행정법 전체적으로 고의가시를 요하는 것은 행정벌 쪽이다. 행정벌, 행정형벌, 질서벌은 고의가시를 요하지만 나머지 일반적인 제재처분들은 다 고의가시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것 머릿속으로 넣어놔야 돼요. 그 다음에 고의가시를 없더라도 할 수가 있고 행위자가 아닌 법령 책임자에 대해서 제재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직원이 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사장에 대해서 영업허가 정지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자가 아닌 법령 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의사의 진료행위 거부 금지는 의료법에 따라서 부과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익보상 없기 때문에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공홈의 승계가 있죠. 그 다음에 의무도 승계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체육시설 관련해서 체육시설을 넘겼을 때 기존 회원과 기존 업자 양도인 간의 회원 권리무 관계는 그대로 승계가 된다. 다만 체육시설이 실질적으로 없어져 버리면 그 권리무 관계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헬스클럽이 실질적으로 없어져 시설이 낙후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의 폐기 상태에 있다. 그러면은 기존 회원과 양도인 간의 권리무 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설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면 저 권리무도 그대로 승계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축 분류 관련된 배출 시설 관련돼서 양도 양수도 계약이 해지됐다든지 할지라도 점유자는 여전히 배출 시설에 대한 점유자는 관리 책임과 의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유지된다. 유지됩니다. 그 다음에 기존 업자가 폐기물 허가를 위법하게 받아서 형사처벌 사유가 있더라도 양수인이 형사처벌되는 건 아니다. 형사처벌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은 승계되지 않아. 기존 업자가 폐기물 허가 받을 때 위법하게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형사처벌감이야. 그다음에 양수인이 형사처벌돼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 그 다음에 나머지 제재 사유는 승계될 수가 있다. 승계될 수는 있어요. 승계될 수가 있다. 영업 양도했을 때 제재도 승계된다. 이거 많이 배웠죠?
석유 판매 사업이라든지 등등 승계됩니다. 승계된다. 유사 휘발유 사건도 승계는 되는데 다만 과도한 제재가 지나치지. 다만 식품위생법을 통해서 최근 밝혀진 게 뭐예요? 식품위생법을 통해서 이제는 양도인이 법 위반 사실을 양수인이 몰랐다, 알지 못했다는 걸 증명하면 제재 사유는 승계되지 않는다라는 식품위생법이 들어왔다는데 그 특징이 있죠. 이게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타당하다. 다만 행정기본법은 제재 사유 승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논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례상 승계되는 거 안 되는 것들 체크 잘 해보시고, 승계 안 되는 것들 이행강제금 승계 안 됐죠? 공정목욕탕 영업허가 승계가 안 됐는데 과징금은 승계됐다. 과징금은 승계됐고 뭐 건축허가 이런 거 승계돼요. 일신 전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승계된다. 의사면허 승계되겠어요? 안 되겠죠? 일신 전속적인 내용은 권리 의무 내용 다 승계되지 않습니다. 일신 전속적일 때는. 그 다음에 양도인 양수인 간에서 명의 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양수인이 법을 위반했다라면 명의자가 누구로 돼 있어요? 명의자가 누구 이름으로 돼 있을 때? 양도인의 명의로 돼 있을 때 제재는 누구한테 행해진다? 양도인. 행정적 제재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실질적으로는 사업관계가 양수됐지만 명의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양도인의 명의로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 경우는 양수인이 법을 위반했다 할지라도 양수인에 대해서는 제재할 게 없기 때문에 양도인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게 된다. 특수 케이스죠. 일반적으로 양수인한테 제재를 가는데 명의 변경이 안 됐을 때는 양도인한테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